안녕하세요. 고전의 지혜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어느 깊은 산에 뽀드득 뽀드득 눈이 쌓인 산길을 망태기를 둘러맨 남장 처녀가 급히 걸어가고 있었다. 뭔가를 찾는 듯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종이 위에 그려진 그림을 재차 확인하는 듯했다. 아, 어떡하지?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약초로 보이는 것이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지 않네. 할 수 없지. 그만 어두워지기 전에 내려가야겠다. 이렇게 산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캐는 처녀는 약초꾼 박서방의 무남 동료였다. 일찍이 약초꾼 박서방은 조정에서 승승장구하던 사원부 장령이었으나 당쟁에 입사하여 늦은 나이에 얻은 어린 자식과 몸이 허약한 아내를 남기고 유배를 갔다. 다행히 유배가 풀려 돌아왔으나 아내는 어린 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뒤였다. 세상의 시류에 덧없음이 한탄스러웠다. 박선비는 어린 시절 약초의 조예가 깊은 조부와 함께 들로 산으로 약초를 캐던 즐겁고 시름 없던 한때를 회상하며 어린 딸과 함께 산으로 들어갔다. 화전도 일구며 당귀와 같은 소소한 약초도 키워 생계를 유지하였다. 몸은 힘들고 거친 밥이었지만 마음에 구애됨이 없어 사는 곳이 별천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린 딸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흐뭇하고 즐거웠다. 그러나 어느덧 어린 딸이 관연하여 홍기에 이르게 되니 딸의 앞길을 걱정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딸과 함께 약초를 캔 후 산행을 마치고 내려오는 중이었다. 곱게 단풍 든 나무들을 바라보며 걷던 중에 머릿속에 또아리를 든 상념으로 빠져들어갔다. 나야 이리 사는 것이 편하지만 방가의 교수인데 딸이 산골 처녀가 다 되었구나. 이를 어찌하지? 아이의 장례를 어찌할꼬? 박서방은 이렇게 생각에 몰두하느라 앞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였다. 그러다 그만 낙엽더미를 잘못 밟아 발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다리에 탈이 나고 말았다. 황급히 놀란 딸의 부축을 받아 가까스로 집에 들어왔다. 그 후 딸의 지극정성으로 어느 정도 운신은 할 수 있었지만 더는 깊은 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기에는 무리였다. 산골 생활도 건강히 받쳐주니 무난하였는데 집 근처 화전을 읽는 것으로는 살림을 꾸려나가기 어렵게 되자 딸이 나서 말했다. 아버지, 저를 믿어보셔요. 제가 약초 공부도 틈틈이 하였으니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이리 말하며 걱정하는 아버지를 설득한 후 딸은 남장을 하고 홀로 약초를 캐러 다니게 되었다. 그날따라 산을 오르기 전에는 하늘이 맑았었는데 산속으로 들어서자 쌀아기 눈이 바람을 타고 조금씩 흩날리더니 어느새 탐스런 한방눈으로 변하여 소리 없이 온 산을 하얗게 뒤덮기 시작했다. 마음이 바빠진 박처녀는 아버지가 그려준 종이를 꺼내며 연신 주변을 살폈으나 찾고자 하는 약초가 잘 보이지 않았다. 날이 저물기 전에 산을 내려와야 하기에 처녀는 텅 빈 망태기를 둘러매고 쌓인 눈을 헤치며 조심스럽게 한참을 걸어 내려왔다. 집 근처에 이르렀을 때 소나무 밑동에 누런 갈색 털이 쌓인 눈 사이로 조금씩 힘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닫힌 족제비가 힘없이 널브러져 있는 것이었다. 사람이 다가가도 두려워하지 않는 족제비가
가여운 생각이 들어 조심스럽게 족제비를 망태기에 담아 집으로 데리고 갔다. 박처녀는 집에 있는 약초를 빻아 다친 족제비를 여러 날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다. 어느 날 아침 박처녀는 족제비를 찾아보았으나 집안 어디에도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매서운 추위도 다 지나가고 아름다운 꽃으로 뒤덮인 산천도 어느새 부드러운 초록으로 변하였다. 박처녀가 약초를 캐러 산을 헤매고 다니는 일상 또한 여전하였다. 어느 날 집으로 향하던 중 소나무 밑동에 통통하게 살이 오른 족제비를 보았다. 마치 박처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바라보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암은 상처가 보여서 예전에 돌봐준 그 다친 족제비인 듯 했다. 배가 불룩해 보이는 것이 새끼를 가진 것 같았다. 어머나, 네가 암컷이었던 게로구나. 참으로 신기하기도 하지. 조만간 어미가 되겠구나. 족제비의 불룩한 배를 보며 처녀가 칭찬을 하자 족제비도 제자리를 맴돌며 기뻐했다. 먹이가 될 만한 것을 망태기에서 꺼내 족제비 앞에 내려놓고 먹는 것을 한참 지켜보다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로 몇 차례 박처녀는 소나무 밑동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듯한 족제비에게 먹이를 주었다. 그러나 그 후로는 족제비가 한동안 보이질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처녀가 약초를 캐러 깊은 산으로 들어가니 눈앞에 족제비가 보이는 것이 아닌가. 처녀가 다가가니 족제비는 처녀를 향해 다가오지 말라는 듯이 이를 드러내며 고약한 냄새를 풍겼다. 처녀는 실망도 되었으나 주변의 새끼들이 보이지 않아 혹시 무슨 일이라도 당한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이 생겨 멀찌감치 떨어져 족제비를 지켜보았다. 족제비는 한참 땅을 파더니 반대편으로 또 다른 입구 하나를 더 만들었다. 둥지람의 입구가 하나면 될 것인데 다른 입구를 또 만드는 것이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이 든 순간 족제비가 어디론가 향했다. 족제비는 얼마 떨어지지 않은 바위 아래 굴 속으로 쏜살같이 들어갔다. 한참 동안 바스락거리며 사납게 짖는 소리가 들리더니 다시 족제비가 굴 밖으로 나왔다. 족제비를 다시 보자 처녀는 안심이 되었으나 굴 앞을 떠나지 않고 계속 안으로 찢어대니 갑자기 굴 속에서 커다란 물체가 보였다. 한눈에 봐도 오래 살았음직한 큰 몸집의 독뱀이었다. 족제비는 뱀이 쫓아오도록 계속 도발하더니 자신이 파놓은 땅굴로 들어갔다. 뒤이어 커다란 몸집의 뱀이 스르륵 거리며 매서운 눈을 하고 족제비를 따라 땅굴로 들어갔다. 한참 동안 땅굴 주변의 흙이 들썩일 정도로 흔들리며 소란스럽더니 반대편 구멍으로 족제비가 뛰어나와 구멍 위에서 구멍 안을 잔뜩 노려보고 있었다. 그 구멍으로 뱀의 머리가 보이는 순간 족제비는 때를 놓치지 않고 뱀 머리를 꽉 깨무니 땅굴에 몸이 끼인 뱀은 제대로 대항을 못하고 숨이 끊어지고 말았다. 이윽고 족제비는 머리를 물고 구멍에서 뱀을 끄집어내자마자 날카로운 발톱으로 뱀의 배를 갈랐다. 그 속에는 방금 삼킨 듯한 작은 새끼 족제비 3마리가 나타났다. 어미 족제비는 새끼 족제비들을 눕히고 어디로 가더니 입에 난생 처음 보는 잎사귀 한 뭉치를 물고 나타났다. 어미 족제비가 입에 문 풀잎으로 새끼들을 연신 문지르고 코끝에 잎사귀를 대어주니 새끼들이 하나 둘씩 깨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 광경을 본 처녀는 놀랍기도 했으나 잘 되었다는 생각도 들었기에 족제비들 앞으로 다가갔다. 이런
네가 어미가 되어 새끼들을 살렸구나. 잘 되었다. 처녀가 이리 말하니 족제비가 알아듣기라도 한 듯 제자리를 여러 차례 맴돌더니 새끼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처녀는 난리가 치러진 곳에 홀로 남자 족제비가 두고 간 난생 처음 보는 잎사귀를 보았다. 혹시 이것이 말로만 듣던 환생초는 아닌지 싶어 잎사귀들을 모두 모아 챙겼다. 이미 날은 저물어 집까지 가기에는 무리 나는 생각이 들었기에 근처 고개마루에 있는 주막을 찾기로 했다. 주막의 주모는 홀로 주막을 꾸리고 있는데 처녀와 면식이 있어 반갑게 맞아주었다. 아유, 이런 다 큰 처녀가 무슨 일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이 늦은 밤까지 다니는 게냐. 쉿, 아주머니, 누가 듣겠어요. 얘야, 걱정 말거라. 오늘은 밤을 지새는 손님은 없단다. 오랜만에 나와 한 입을 덮고 얘기나 나누다 자자꾸나. 이렇게 살갑게 맞아주는 주모가 어머니 같았기에 자네는 주막에 자주 들렀으며 주모는 자식 하나 없는 차에 처녀가 딸 같아서 반갑게 맞아왔다. 함께 저녁을 하고 주모와 처녀가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며 밤이 점점 깊어갔다. 얘 이제 시집가도 되겠구나. 네가 고생이 많다. 아주머니도 참 고생은요. 그나저나 오늘은 산삼이라도 만났느냐? 아직 그런 복이 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할지도 모르는 약초를. 처녀가 이리 말하는 중에 갑자기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와 주모가 나가보았다. 아니, 이 한밤중에 무슨 일이신가요? 아, 글쎄, 김생원 어른께서 고개 근처에 쓰러져 계시길래 이리 모시고 왔소. 아니, 어쩐 일이래? 어여 이리 들이시구려. 주모가 옆방을 내주며 속히 일행을 방으로 들이고 환자를 눕혔다. 이어서 김생원을 데리고 온 사내는 급히 주막을 나가 아랫마을 의원을 데리러 갔다. 방으로 돌아온 주모에게 처녀가 무슨 일인지 묻자 아, 글쎄, 김생원이란 양반이 고개를 넘다가 풀숲에서 볼일 보던 중에 독뱀에게 물렸다지 뭐냐. 다리가 검부르게 변한 데다 몸을 옴짝달싹 못하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겠구나. 아무리 재산이 많으면 뭐하누. 이리 허망하게 저 세상으로 갈 운명인 것을. 이 말을 듣고 처녀도 김생원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까워하던 중에 갑자기 낮에 주운 약초잎이 생각나 주모에게 청해 환자가 있는 방으로 갔다. 아주머니, 제가 의서를 조금 접해서 의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조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어차피 죽을 사람 뭐라도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어서 치료를 해보렴. 자녀는 족제비가 물어온 약초를 급히 지디겨 뱀의 이빨 자국이 난 다리 곳곳에 구멍을 내어 약초를 집어넣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약초를 집어넣은 구멍에서 시커먼 액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이어서 다리의 시퍼런 기운이 점점 없어지더니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잠시 후 환자가 힘없이 눈을 뜨며 어디인지 물으니 처녀가 치료를 했다는 주모의 말을 듣고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환자는 다시 잠에 빠져들었고 새벽이 지나 동이 트기 시작하자 처녀는 아버지가 걱정할 것이 염려되어 급히 집으로 떠났다.
처녀가 떠난 얼마 후 사내들이 주막으로 찾아왔다. 지난밤 김생원을 데려온 사내가 의원을 데려온 것이다. 어허, 이런 일이 독뱀에게 물렸는데 천만 다행이요. 목숨은 건진 듯이꾸려. 대체 누가 이렇듯 신묘한 치료를 한 것이오? 주모도 신기하다는 듯 지난 일을 소상히 얘기했으며 처녀에 관한 이야기도 조금 들려주었다. 옆에서 주모의 얘기에 귀 기울이던 김생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처녀에 대한 치사를 아끼지 않았다. 일이 일어나고 며칠이 지난 후에 박서방의 집에 잘 차려입은 젊은 선비가 찾아와 박서방의 딸을 찾았다. 박서방은 잔뜩 경계하는 마음으로 젊은 선비를 방으로 들였는데 며칠 전 딸이 자신의 아버지 김생원의 생명을 구해주었다고 말하였다. 처음 듣는 소리에 황당해하던 차에 마침 딸이 남장한 모습으로 약초를 캔 후 집으로 들어왔다. 반듯한 행색의 젊은이를 대하자 박처녀는 얼굴이 붉어지며 손님을 맞았다. 저 소조께서 신술로 제 아버지를 구명해 주셨으니 백골난망입니다. 자식이 되어 그냥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 은인에게 이리 감사의 말씀을 전하려 왔습니다. 젊은 선비 역시 비록 남장은 했지만 고운 눈매를 지닌 방랑자를 바로 쳐다보지 못했으며 말을 잇지 못한 채 인사를 마치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그로부터 달포가 더 되어서 박서방에게 또 다른 중년의 선비가 찾아왔다. 저는 아랫마을 사는 생원 김아무개라 합니다. 따님께서 저의 목숨을 구해 주었는데 이리 인사가 늦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박서방은 비로소 경계를 늦추고 손님을 안으로 들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생원은 박서방이 자신과 의기투합하니 박서방 집을 찾는 발길이 잦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김생원이 박서방에게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학공, 여차한 사연이 있어 산중거사로 지내시지만 관연한 따님의 혼사는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예, 그것이 지난번에 인사드리러 온 젊은이를 기억하십니까? 실은 그 아이가 아직은 홀몸인지라 따님을 그 아이의 짝으로 맞았으면 하는데 박공의 의향은 어떠신지요? 박서방은 뜻밖의 혼담에 당황했으나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었기에 딸과 상의하여 혼담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날 밤 박서방은 딸에게 혼담이 들어온 것을 전하자 딸은 얼굴이 상기되어 심각한 어조로 말했다.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저도 좋습니다만 어찌 산중에 아버지 홀로 남기고 제가 마을로 내려가겠는지요. 아버지께서도 함께 마을로 내려가신다면 저도 안심하고 시집을 가겠습니다. 박서방은 난감하였으나 딸의 행복을 위해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 후 선남 선녀의 혼례가 치러졌으며 사돈 김생원의 배려로 마을에 작은 살림집을 마련하여 박서방이 지내도록 하였다. 박서방은 가끔씩 산골집을 오가며 지난날 해왔던 하정과 약초도 재배하며 즐거운 삶을 영위해갔다. 딸과 사이네 역시 박서방을 살뜰히 챙겼으며 부부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오래도록 잘 살았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